안녕하세요.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공감 수험서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는 이 공감 수험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실천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급 시험이 벌써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나이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2003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그동안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실천론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장에서 다 나오고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모델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존 수험서들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모델 어떤 거 있죠? 동기강화 모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시문에 서서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는 요 과목은 요런 내용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권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은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공감 수험서에서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내용들을 그 교과목 지침서에 따라서 내용을 또 보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점수를 얻는데도 많은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1장은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에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어떻죠? 뭐 희생, 봉사, 열정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고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되고 그 전문직이 요구하는 특성들을 갖춰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1급 시험 역시도 바로 우리 전문직의 특성인 사회적 인가와 자격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 1급 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요. 전문직이라면 어떠한 특성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전문직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 사회복지가 전문직의 특성으로 갖추어진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1장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약간 퐁당퐁당 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험에 출제됐었거든요. 2024년이죠. 2024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시험은 어떻게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모델인 정신역동 모델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2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양한 실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모델이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되는 역사적, 시간적 흐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차례 공부하시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기존 모델의 한계가 무엇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2장은요, 정신역동 모델입니다. 정신역동 모델은 정신분석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정신역동과 정신분석은 좀 다르지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험의 맥락에서는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신역동 그러면 어떤 학자가 떠오르나요? 네, 바로 프로이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가 만든 정신분석 이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본격적으로 모델을 공부하기 전에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 심리사회 모델, 인지행동 모델, 위기개입 모델, 역량강화 모델, 동기강화 모델 이렇게 6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요. 자, 시험의 경향은 이렇습니다. 각 모델의 개요를 알아야 돼요. 개요라고 하면 모델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이 모델 어떻게 해서 등장했지? 라는 등장 배경, 그리고 이 모델이 등장하기 전에
네, 널리 적용됐던 기존 모델과의 차별성, 기존 모델의 한계를 어떤 점에서 극복했는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입이라고 해서 개입 모델 중에서 개입 기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개요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개입 기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모델들은 지금 보시는 컨텐츠의 2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개요를 물어보는 부분, 그리고 개입 기술을 물어보는 부분, 이렇게 됩니다. 자, 개입 기술은요. 구체적인 개입 기술 또는 기법이기도 하고, 이 모델에서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인 거죠.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데요. 이 모델에서는 무엇을 목표로 삼는가, 이거 물어보고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사로서 이 기법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 적용할 때 유념해야 될 점은 뭔가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 정신역동 모델에서도요.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등장했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가장 큰 특징, 무의식을 가정하는 거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되겠죠? 자, 또 무의식을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겠죠? 자유연상을 하기도 하죠. 시험에서는 꿈의 분석 또는 꿈 해석, 자유연상 많이 나옵니다. 직면도 정신역동 모델에서 나오고요. 또 단골로 나오는 게 있죠. 훈습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기법입니다. 이 훈습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자주 출제됐다고 다음에 안 나오느냐? 아니라고 했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거든요. 훈습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이것은요,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여러분들 심리사회 모델 아니고 심리사회 이론 배우셨죠? 어떤 학자였죠? 자, 에릭슨이라는 학자의 심리사회 이론이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론하고 모델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심리와 사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는지 개요를 아시고요.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심리사회 모델도 과거에는 꾸준히 나오다가 최근에는 퐁당퐁당 한 회 나왔다가 한 회 출제 안 되었다가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2024년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심리사회 모델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모델별로 한 문제, 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 문제는 개요에서 나오고요. 한 문제는 기법에서 나오고 이러한 또 흐름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은 또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의 결합이라는 점에 있죠. 그래서 인지이론도 아셔야 되고요. 행동주의 이론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각각의 이론들이 있는데 이 2개가 왜 결합을 해서 인지행동 모델이 나타났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개요 아셔야 되고요. 또 인지행동 모델도 단기 모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단기 모델의 특징까지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하나의 모델이 아니고 그 안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방금 전에 공부했던 심리사회 모델은 하나거든요. 근데 인지행동 모델은 그 안에 수십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에 대해서는 개입 기법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회기술 훈련이라든지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 인지행동 모델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는 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인지행동 모델 같은 경우도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모델이라면 과제 중심 모델은 독특하게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론에서 먼저 출발한 것이 아니고요. 해보면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개입을 해가면서 모델을 만든 굉장히 독특한 이론인 거죠. 경험적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가면서 중요한 요소들을 모아서 모델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 그렇다면 왜 등장했는지 이거는 단기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그동안에
모델들이 장기로 개입을 했는데 왜 단기 모델이 등장했는지 그것이 바로 과제 중심 모델의 등장 배경이 되는데요. 그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제 중심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구조화 수준이 높아요. 구조화가 뭘까요? 네, 우리 공감책 보시면 되는데요. 자, 구조화는 일정한 틀이 정해진 정도입니다. 구조화 수준이 높다라는 건 어떤 틀이나 형식이나 규칙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구조화 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틀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또는 정신역동 모델은 구조화 수준이 낮은데 과제 중심 모델은 높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모델들을 구조화 수준이 높도록 또는 구조화 수준이 낮도록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특징들, 구조화 수준이 높다는 것, 각각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묻고 있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세 가지 모델이죠. 위기 개입 모델은요, 그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이 언제냐면 우리가 20년의 역사가 넘는 기간에서 한 초기 10년 정도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겪어 오셨겠지만 우리 사회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 의료 분야의 전문가, 사회 또는 심리 분야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에서도 이런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개인들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삶의 역경,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도와줘야 될지 사회복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또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 개입 모델의 특징 아셔야 되고요. 특징 중에서도 개입의 원칙, 예, 우리 짧게 치고 빠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를 심리적으로만 어떻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위기 개입 상황에서는 지지, 어떤 지지? 물질적 지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 자원의 동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또 위기의 종류를 물어보고도 있습니다. 자, 역량 강화 모델, 강점, 관점, 실천론에서도 나오고요. 실천 기술론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공부하시면 1타 2피가 될 수 있겠죠. 자, 역량 강화와 강점, 관점. 아마 사회복지 공부하시거나 현장에 계신 분들 이미 우리 현장에는 강점, 관점이야. 우리 역량 강화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병리적 관점으로, 그죠? 의료적 모델에 의거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 언제 못했고, 언제 가장 못했고, 이런 병리적 중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는 강점, 관점, 앞으로 문제 해결이나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해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량 강화 모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량 강화 모델과 강점, 관점 두 개 연결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모델 단계 있죠.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동기 강화 모델이 그동안 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동기 강화 모델이 다루어졌고 시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동기 강화 모델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비하셔서 동기 강화 모델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장, 8장은요, 굉장히 덩치가 큰 장입니다. 보통 교재에서 뭐 2개나 3개 정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감 수험서에서는 가족을 한데 모아서 7장으로 구성을 했고 집단사회복지를 한데 모아서 8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도 많고요. 문제도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25문제라고 했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도 25문제인데요. 무려 7장에서만 7문제, 8문제가 나옵니다. 8장에서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7장, 8장을 공부하시면 15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면 대규모 실점을 하게 되고요. 바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공부를 꼼꼼하고 촘촘하게 한다면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 8장 조금 더 촘촘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7문제, 8문제 굉장히 비중이 높죠.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서는요, 가족에 대한 이해,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요. 가족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그 가족을 도와주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가족을 이해하는 사회복지사의 폭도, 인식도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해결해야 될 과업들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족 사정은요, 사정 도구이죠. 예, 사정 도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계도라든지 가족의 생태도, 사회 관계망 격자 또는 가족 조각이라는 경험적 가족 치료의 기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족 사정 도구가 나오고요. 가족을 사정할 때 어떤 유념해야 될 점, 가족을 사정할 때 횡단적으로 사정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단적으로 사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7장의 하이라이트는 제3절인 가족 대상 실천 기법입니다. 가족 치료 또는 가족 복지론을 별도로 공부한 분도 있을 거고 가족 치료, 가족 복지론을 공부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별도로 가족 치료 모델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7장을 정말 종이가 뚫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족 치료 모델들이 매해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해결 중심 가족 치료 같은 경우는 뭐 2024년에도 출제됐고 그 이전 10년 동안도 매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가족 치료 버리고 가나요? 아니죠. 구조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 치료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가족 치료에서는요. 가족 치료의 특징 그리고 가족 치료의 주요 모델들의 기법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은요. 집단사회복지 실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집단인 경우 집단의 역동성, 그룹 다이내믹을 이용해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8장에서는요. 집단사회복지 실천이 무언데 집단사회복지 실천 어떻게 하는 거야?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반은 뭐지?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집단사회복지 실천은 그룹 다이내믹, 집단의 역동성을 이용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단의 역동성이 무엇이며 그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예를 들면 자, 집단이 30명일 때와 집단원이 5명일 때 굉장히 상호작용의 양상과 질이 달라지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또는 집단을 이루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과는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치료적 효과, 집단의 치료적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의 장점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집단의 치료적 효과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발달 단계별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집단 사회복지 실천도 사회복지 실천이기 때문에 단계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본격적으로 집단 활동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사가 집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준비 단계, 시작 단계, 사정 단계, 뭐 개입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로서 당신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까? 집단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각 단계별 사회복지사의 과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활동은요, 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근거,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뭐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클라이언트와 공유하고 또는 제3자와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 보장, 사생활 보호라는 것이
지켜지는 한에서 공유가 되겠죠. 예를 들면 사례회의에서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가 모였을 때 이 클라이언트를 더 잘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공개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이름이라든지 아주 세밀한 정보들은 이렇게 노출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면담하는 거를 녹음을 한 다음에 다 풀어 쓰는 방법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기록의 유형을 물어보고요. 각 유형별 장단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0장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평가인데요. 제가 사회복지 실천론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천론에서는 평가의 중요성이라든지 평가의 목적, 형성평가, 총괄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물어보고요. 기술론에서는 평가 기술을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저를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평가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 물어보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비중이 높은 거는 바로 평가 유형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단일 사례 설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가 뭐 최근 10년 동안 매회 나왔고요. 가끔 뭐 질적 평가도 나오고 있고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일 사례 설계 그러면 A-B 설계, A-B-A 설계, A-B-A-B 설계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죠. 교수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네,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트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내가 탐색한다, 파헤치겠다 라는 각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뭐가 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마 시작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의 도움 또는 교재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Now or never입니다. 다음에 하지, 여름방학 때 하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교재도 구입하시고요.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8과목을 공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여러분들 선배들 합격수기 보면 뭐 2주 만에 해냈다. 저는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2주 만에 공부할 수 없고요. 아마 2주 만에 한 분들은 8과목에 대해서 기본서 다 보시고 교재로 공부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했다. 이 정도는 2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탄탄해야 문제도 풀 수 있고 암기도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많은 시간이 듭니다. 공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하고요.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좌절감도 가끔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힘도 주시고요. 카페에 가입하셔서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 지지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질문을 남기면 교재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 책 보시면서 궁금한 점, 영상 보면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